지방간은 이렇게 거위들한테 음식을 잔뜩 먹이면은 지방간이 생겨서 우리가 요리로도 이렇게 즐기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요즘 워낙 음식물이 넘쳐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특히 이 패스트푸드들 많이들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드시면서 이렇게 아주 초고도 비만인 사람들이 서양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점점 이제 심지어 어린 학생들도 이런 학생들을 흔히 주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지방간이 문제가 된다는 거는 뭐 뉴스 등등에서도 뭐 수시로 잊을만 하면은 한 번씩 방송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하니까 뭐 익숙하게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문제는 이제 워낙 얘기를 또 자주 들으시다 보면은 뭐 지방간 정도도 병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들을 이후에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름은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 이제 긴 이름인데요. 이제 흔히 그냥 지방간으로 줄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술을 과다하게 드시지 않는 사람에서 간에 지방 축적이 많이 되는 병을 뜻하는데, 지방간을 생기게 하는 약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을 드시지 않고 있는데, 그리고 다른 원인 때문에 간 질환이 생기지 않았는데 지방간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지방간이라고 진단을 하게 되고요. 이건 간질환 전체 간질환 통틀어 가지고 뭐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그다음에 뭐 술을 드시는 분들, 뭐 기타 드문 종류의 간질환을 제외하고 한 9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흔한 간질환이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서양에는 워낙 많았지만 우리나라에도 이제 비만 인구가 늘어나고 당뇨 환자들도 많아지고 고지혈증 갖고 계신 분들도 많고 하면서 지방간이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거의 한 서너 분 중에 한 분은 지방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술을 과다하게 마시지 않는 건 뭘 뜻하냐면은 일주일에 알코올 양을 이제 이런 아래쪽에 표를 갖고 계산해갖고 일주일에 한 남자도 치면 한 210g, 그러니까 하루에 30g 정도 되고 여자는 한 20g 하루에, 일주일로 따져서 140g 정도 될 텐데요. 이건 이렇게 갖고는 뭐 감이 안 오실 테니까 소주로 비유를 하면은 일주일에 남자분들 같으면 대략 한 서너 병 이상 드시면은 우리가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분류를 하고요. 여자분들 같으면 이제 그거 조금 못 미치는, 맥주 한 2병에서 3병 약간 못 미치는 정도면 이제 그 이상을 드시면 알코올성, 그 미만이면은 비알코올성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간 환자분들의 간을 조직을 떼내서 보면 이런 식으로 막 기름이 들어차갖고 뻥뻥 구멍이 뚫려있는 이런 간을 볼 수가 있고, 이 시퍼렇게 된 거는 이제 석류화라고 염증이 생기고 나서 그 자리에 상처가 나면은 우리 그 흉터지잖아요. 쭈글쭈글하게 딱딱하게 굳어지는 그 흉터가 간에 잔뜩 쌓이면 이제 이렇게 간이 변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지방간 아까 얘기했듯이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한테 흔한 거는 맞는데, 이게 생기는 과정이 보통은 체중이 많이 나가게 되면은, 즉 많은 칼로리를 섭취를 하고 소모를 안 하는 분들은 이게 복부에 가서 쌓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쌓이게 되면은 그쪽에서부터는 이제 거기서 쌓여있던 지방으로 가서 쌓이게 되면은 그쪽에서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이것들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걸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피 속을 떠돌아다니게 되고, 그러면은 결국 혈당은 정작 잘 못 쓰게 되는, 인슐린 저항성이 계속 악화가 되게 되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얘네가 서로를 다 계속 악화를 시키고, 이런 과정이 진행을 하면서 간에까지 처음에는 복부 지방만 있다가 나중에 간에 가서도 지방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간에도 지방이 침착이 되면 이런 과정들이 더욱더욱 악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간에서 이제 그다음부터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지방만 쌓이는 단계에서는 염증 반응이 없다가 나중에 염증 반응이 오게 되면은 그 단계부터는 저희가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이라고 부르고요. 그렇게 되면은 염증이 생겼다가 또 아물었다가 하는 과정을 계속 거치게 되면서 간에는 많은 상처가 계속 누적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간에는 염증 조직, 상처 조직들이 많이 쌓이게 되고, 소위 말하는 섬유화가 진행이 돼서 간이 점점 딱딱하게 변해가는, 그래서 끝까지 진행하면은 이제 간 경화로 또 심지어 진행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경과를 거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내지는 이제 옛날에 우리가 성인병이라고 불렀던 대사증후군 같은 게 있는 분들에서 지방간이 잘 생기게 되고요. 또는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아도 근육량이 적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방이 성분이 많다는 뜻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근육에서 당을 그만큼 소모를 시켜주는 에너지를 많이 소모를 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간이 더 잘 생기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뚱뚱한 분들, 아니면 이미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또는 이런 이상들을 여러 가지가 동반이 된 대사증후군 이런 게 있는 분들은 지방간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전에 못 살던 시절에는 많지 않았지만 점점 2000년대 들어가고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예전에는 아주 드문 종류의 질환이었다가 지금은 너무나도 흔해져 버린 그런 병이 되겠고, 계속 늘어나고 있고 여성에서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겁니다. 지방간이 있으면 이게 그냥 그대로 있으면은 모르겠는데, 이게 진행을 하고 결국은 한 1, 20% 정도는 염증이 계속 생겼다가 또 아물었다가 하면서 간에 섬유화라는 상처 조직을 계속 남기게 되고, 이것이 진행을 하게 되면 일부에서는 간 경화가 생긴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간 경화가 생긴 분들의 일부에서는 암이 생길 수가 있고요. 간암이. 요즘 들어서 밝혀진 거는 이게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원인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간 경변증을 거치지 않고도 간암이 생길 수 있는 걸로 돼 있어서 아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상처가 여러 군데 나게 되고 아물게 되고, 이런 지금 흉터가 지금 아주 울퉁불퉁하고 지저분해진 간이 있고요. 지금 암 조직도 보이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악화가 될 수 있다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어떤 원인이든지 간에 B형 간염이든 C형 간염이든 그런 거랑 비슷하게 이 지방간도 결국 간 경화까지 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합병증이 생기게 됩니다. 복수가 찬다든지 황달이 생겨서 누렇게 뜬다든지, 뭐 그 혈관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피가 스며 나온다든지, 이렇게 혼수 상태에 빠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합병증들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이 합병증이 일단 생기게 되면 생존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5년여 생존을 할 확률이 30%가 채 안 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암 환자보다도 생존율이 더 나쁜 그런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 간암은 우리가 생겼다 하면은 간 경화도 그렇게 나쁘지만 간암도 여전히 굉장히 진단이 또 늦어가지고, 간은 이 증상이 없기 때문에 암이 생기더라도, 그래서 진단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고 치료가 늦은 단계에서 발견이 되게 되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폐암에 이어서 굉장히 예후가 안 좋은 암 중에 하나고요. 얘도 특히 이제 한참 그 사회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 이런 연령대 환자분들이 많이 간질환으로 사망을 하기 때문에 아주 경제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더라도 그 사망 원인 중에 이제 1등은 암인데, 이 중에 이제 40, 50대에는 단연 간암이 1위고 70대에도 간암이 2위를 차지하고 굉장히 심각한 이제 사망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간질환 자체도 높은 사망률의 아주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특히 40, 50대에서는 암이 아닌 그냥 간질환이 사망 원인의 3위, 4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 대사증후군이나 이런 게 생긴 분들이 지방간이 생긴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데, 반대로 지방간이 있는 분들을 갖다가 쭉 지켜봤더니 이런 분들은 나중에 처음에는 없었던 대사증후군이 생기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 결국 밝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결국 두 개는 같이 가는 건데 어느 하나가 먼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대사증후군이라든지 뭐 고지혈증, 혈압, 당뇨 이런 것들은 결국 그 동맥 경화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지방간이 있는 분들이 결국 애당초 그런 동맥 경화의 원인을 갖고 계신 경우도 있고 없다가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률에 있어서 가장 큰 원인은 이런 심혈관계, 즉 심장질환이나 뇌졸중 같은 것들이 사망 원인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발병 기전 중에 전신적인 염증 반응 같은 게 온몸에 이제 암 발생률을 더 높이기도 하고, 그 다음 여러 가지 다른 장기에
특히 이제 콩팥 같은 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한두 군데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다. 이거를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진단을 하고 평가할까요? 보통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본인이 지방간이 있다라고 찾아오실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뭐 증상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약간 뭐 간이 그 살짝 형태가 약간 부으면서 그거를 되게 예민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체로는 증상이 잘 없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아니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애매한 증상들 뭐 약간 피로하다든지 뭐 그런 거 정도지 뭐 증상이 딱히 뚜렷하게 있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검진을 했는데 간 수치가 높아요. 내지는 뭐 검진했더니 초음파에서 지방간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오시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보통 지방간이 영상에서 이미 진단이 된 분들 또는 피 검사에서 수치가 문제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반대로 영상 검사를 해가지고 지방간 여부를 확인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다른 간 질환이 생길 만한 다른 원인들, 특히 술을 드시지 않는지, 그다음에 뭐 다른 만성 간 질환, 비형 간염이나 C형 간염 같은 걸 갖고 계시지 않는지 등을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초음파에서 지방간이 있다고 하는데 피 검사는 또 괜찮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경우도 실은 조직 검사를 해보면 염증이 되게 활발하게 나온 경우들이 있는데 피 검사는 많이 오르지 않은 경우가 또 있어서 그런 경우도 지방간 내지는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단언할 수가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은 아직 확실히 뭐 하나를 딱 해갖고 정확하게 밝혀낼 수 있다는 검사는 없고요. 다만 이제 애시당초 위험성을 갖고 계신 분들, 아까 얘기했던 당뇨라든지 대사증후군, 고지혈증 이런 거 갖고 계신, 아니면 비만이든지 갖고 계신 분들에 있어서는 검사를 갖다가 주기적으로 받아보는 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는 조금 지방간이 많이 진행이 된 경우에 이제 발견을 하고 아주 초기에는 발견을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검사가 간단하고 몸에 해롭지 않기 때문에 아주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검사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아니면 좀 질환이 진행을 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조직 검사까지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는 뭔가 그 통증을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간 수치 이상이 있을 때 지방간이 생길 만한 그런 조건을 갖고 계신 분들이다 하면 이제 초음파 검사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시는 것처럼 보통 이제 콩팥, 이 부분이 콩팥인데 콩팥하고 간하고 색깔이 거의 비슷한 정도로 초음파에서 보이는 게 이게 정상인데 그것보다 훨씬 이게 허옇게 보이는 이런 거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지방간이라고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 지방간이 발견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위험 인자가 없는지 또는 다른 간 질환이 없는지, 술을 드시고 있지 않은지 등을 평가를 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지방 간염, 염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뒤이어서 간 경화로 진행을 하고 암 발생 위험도 올라가고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를 이거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 제일 확실한 방법은 조직 검사를 하면 되는데 조직 검사는 아프고 입원도 해야 되고 또 피도 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여러 가지 그러면은 그렇게 아픈 방법 말고 좀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었는데 물론 이제 그러니까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얼마큼 진행됐는지 단계를 평가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는 걸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보시면은 이 섬유와 특히 염증이나 상처 조직이 흉터가 많이 남지 않은 경우에는 간이 말랑말랑하고 쉽게 말해서 많이 진행을 한 경우는 딱딱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측정하는 기계가 이제 도입이 돼갖고 임상에서 거의 이제는 사용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요. 이런 검사는 굉장히 빨리 검사가 이루어지고 아프지가 않기 때문에 쉽게 이제 간이 얼마큼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지를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예방을 하고 치료를 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 지방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 습관에 따라서 생기는 측면이 가장 큽니다. 즉 많이 먹고 운동 안 하고 가만 앉아 있고 하게 되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에는 식이요법을 통해 가지고 칼로리를 줄여주고 운동을 병행을 하게 되면 실제로 지방량이 줄어들고 심지어는
간 조직도 좋아집니다. 간 조직 소견에서 아까 보셨던 그 무시무시한 염증들과 그리고 간이 굳어가는 그런 소견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말해 체중이 한 10%를 줄이면 그런 것들도 거의 대부분 호전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좋아지고 나서도 다시 체중이 들면 또 나빠지기 때문에 그 유지를 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다는 그런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그 술을 드시지 않는 분들 중에 이제 체중이 느는 경우에서 이외에 또 다른 문제가 체중이 그닥 많이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데 지방간이 막 생기고 하는 분들이 우리나라 분들 중에는 특히 동양의 분들 중에는 아주 과체중이거나 비만이 아닌데 지방간이 생긴 분들에 있어서 보면은 근육량이 많이 아까 부족한 경우가 있다고 그랬는데 또 식습관에 있어서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분이 너무 많이 섭취가 되게 되면 간에 가서 지방으로 바뀌어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탄수화물, 특히 우리는 식단 자체가 밥 위주고 뭐 밥심으로 산다 이러면서 굉장히 그 밥, 국수 이런 거에 굉장히 친숙한 문화인데 이런 것 때문에 지방간이 쉽게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고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이 무조건 몸에 좋은 게 아니고 특히 이제 저녁 드시고서 과일도 다량 드시고 이렇게 하면은 지방간 생길 위험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드시는 거는 지방간을 예방하거나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칼로리 자체를 조금 줄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뭐 개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하루에 대략 한 400에서 500칼로리 정도를 줄일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요. 이게 밥 한 공기가 대략 300칼로리 정도 되니까 한 공기에서 한 공기 반 정도를 줄이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무작정 굶는 게 아니고 또 일도 해야 되고 또 필수 에너지가 그 영양소가 부족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영양소를 균형을 맞춘 채로 양을 줄인다. 특히 탄수화물 위주로 우리나라 식단 자체가 많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좀 더 줄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쓸데없는 그 간식들 내지는 뭐 밤 늦게 뭐 허기진다고 드시는 약간식들, 과일 너무 과다하게 드시는 과일 이런 것들이 줄여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근육량이 줄게 되면은 근육에서 이제 당분 소모, 에너지 소모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방간 위험이 더 올라가고 인슐린 저항성도 더 늘어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시켜주는데 아직까지는 이 최근까지 나온 결과들 보면 그 유산소 무조건 예전에 유산소 운동을 해라라고 했었는데 그 근력 운동도 효과가 거의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뭐 종목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제가 보통 외래에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어떤 걸 하더라도 좋으니까 일주일에 한 두세 번 하시고 한 번 할 때 좀 땀이 나고 속옷이 조금 땀으로 젖을 정도, 숨이 약간 가쁠 정도로는 운동을 하시라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한 번 할 때 1시간을 넘길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최소한 2번, 조금 더 하면 3번, 이틀에 한 번 정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약물 치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제 병이 생기는 기전들이 이제 알려지고 있으니까 간에 지방이 끼지 않게 하는 약, 뭐이 낀 지방을 빼주는 약, 뭐 그다음에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약, 그다음에 간이 딱딱하게 굳어져 가는 걸 풀어주는 약, 뭐 등등이 여러 가지가 개발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약만 딱 쓰면 다 좋아진다 이런 건 없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이게 아무리 약이 좋은 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을 계속 갖고 있으면서 이거 약물을 평생 먹어가지고 뭐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약을 드실 거냐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당초 치료의 근간은 기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거다. 과다한 칼로리를 섭취하지 않고 적당한 운동을 계속 해주는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적정선의 체중을 유지하고 근육량을 갖다가 계속 줄지 않도록 유지를 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뭐 심지어는 뭐 체중 빼려고 요즘 수술도 하는 시대니까요. 수술하면 그럼 지방간이 좋아지느냐? 좋아질 수는 있는데 문제는 정신만 취하고서 수술, 장의 일부를 갖다가 뭐 묶어주거나 도려내거나 이런 게 글쎄요. 안전성을 100% 장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건 진짜 꼭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뭐 다른 치료를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생각할 수 있겠지. 무작정하고 수술부터 먼저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당뇨라든지 심장이나 혈관, 콩팥, 그 다음에 다른 뭐 그 내분비 기관의 합병증 같은 것도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병원에서 계속 관리 받으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검사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환자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작년에 내원했던 실제 환자분이고요. 아주 젊은 환자분인데 이분이
거의 10대 후반 정도일 때도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았을 당시도 지방간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다 해도 환자는 술을 먹는 분은 아니었고요. 근데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돌아와서 검사를 해보니까 간 수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부모님이 두 분 다 당뇨병이 있는 분이었고요. 술 거의 먹지 않고 다른 뭐 한약이나 뭐 건강기능식품 등등도 복용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혈당이나 뭐 다른 검사들은 괜찮았는데 간 수치가 200이 넘어가고 그리고 콜레스테롤도 좀 높고 그런 상태로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수치가 뭐 계속 더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이때쯤에 저한테 오셨었고요. 이때 당시 체중이 70kg, 이전에는 이제 몇 달 사이에 체중이 더 늘었고 뭐 이런 상태로 오셨습니다. 초음파에서는 아주 전형적인 지방간, 아까 보여드린 그런 소변이죠. 이런 소변을 볼 수가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그 검사, 그 간 섬유화도 검사를 해보니까는 이 왼쪽에 거는 우리가 지방간 관련한 수치인데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고 간 섬유화가 좀 많이 진행을 한 걸로 나와가지고 환자분한테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학 쪽에 이제 아주 칼로리 높은 음식들을 밤에 공부하다 보니까 늦은 시간까지 먹고 이런 습관이 들었고 운동도 거의 하지 않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파악이 됐죠. 그래서 이제 한국 돌아와가지고 다시 칼로리를 제한하고 운동을 시키고 하면서 수치가 점점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지금까지도 다니고 있는데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지방간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병이고 술하고 관계가 없이 그 과체중, 비만 아니면 다른 대사질환,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대사증후 등등과 연관이 돼가지고 발생을 하는 병인데 서로 영향을 줘가지고 서로 나쁘게 하기도 하고 하나가 없다가 다른 게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장기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하는 식으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그 심각성에 비해서 좀 많이 간과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 더 문제는 이게 딱 부러진 약물치료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한다는 건 말이 쉽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은 관리하기가 아주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고요. 하지만 환자분들 보면은 이제 본인이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 확실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 체중을 줄이고 운동 열심히 하고 칼로리 줄이고 하시는 분들은 좋아지고 이제 그렇게 좋아지면 다른 장기나 다른 동반 질환이 생길 위험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